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권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라는 NGO에서 일하고 있죠. 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면 인권운동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다큐 영화 한 편이 상영될 때 거기에 제가 얼굴을 비추니 네이버 검색에 영화인으로 떴고요. 요즘은 촛불 사회자로 검색에 뜹니다. 근데 제 본업은 인권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션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제안받을 때 너무 쉽게 덜컥 그러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해놓고 오래 생각했는데 변화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 변화에 가장 맞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좀 자괴감에 좀 오래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변화는 뭐고 그 변화에 나는 맞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 마음대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변화하기 위하여 변화하지 말아야 될 가치들이라는 거죠. 또는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들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한 분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황상기라는 분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죠. 꽤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황상기 씨는 강원도 속초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한 10년 전이죠.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로 대뜸 거기 삼성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곳이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는 삼성그룹의 소위 무노조 정책, 여기에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그리고 또는 삼성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비리 문제를 계속 대항해서 싸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화를 해서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죽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그때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동서울 터미널로 가서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로 갈 때 저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산재문제 전문가인 이종란 노무사라는 분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내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내 딸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이 소녀는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현장 실습생으로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할 때 온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세계 인류 회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동생 대학 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8개월쯤이 지났을까요? 듣도 보도 못하고 집안 내력에도 없던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유미 씨 개인 질병이기 때문에 자꾸 회사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모아준 돈 500만 원인가요? 이걸 주면서 사표를 쓰라고 종용을 하기도 했고요. 골수이식까지 받았는데 황유미 씨는 21살에 치료를 받고 서울에서 돌아오던 택시, 아버지 택시에서 뒷좌석에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죽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하면 우리 딸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를 만나게 됐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이 그 병이 걸려서 왔을 때 이만한 베이에서 2인 1조로 3인 1조로 일을 했는데, 아버지 저도 백혈병인데요,
여기 같이 일했던 언니도 백혈병으로 죽었고요. 이 언니는 유산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건 그러면 산재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버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버님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알고 있는 모든 산업이나 전문가, 산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들의 하나 같은 대답은 뭐였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거는 밝히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이 그래, 그 이만한 베이에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언니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 유가족이 있겠구나. 그 유가족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제보전화를 열었습니다. 제보전화를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십 통의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희 다산인권센터 번호로 열었는데요. 우리 언니가 삼성에 다니다 백혈병에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희귀질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제보가 수십 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황유미의 영정을 들고 10년을 싸웠습니다. 10년을 싸웠는데요. 10년을 싸우는 동안 저희는 단체를 만들었죠.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올리기 위한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반올림에 제보된 백혈병 등 희귀질병에 노출된 환자는 300명,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80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저희 민간단체에 제보된 것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버님은 항소심에서 이겼고 대법에서 삼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게 되십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마도 제 인생을 제 인권활동을 통해서 가장 인상적이고 또 잊혀지지 않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왜 변화 얘기를 하면서 하냐면 아버님의 천발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기업의 어떤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글쎄요, 뭐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은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의 노조만 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버님의 그 떨리던 커피잔을 들고 떨던 손과 그 눈빛을 잊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분은 끝까지 함께 가겠구나라는 믿음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변화는 뭘까라고 끊임없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제가 또는 황상기가 또는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땅히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곳에 노동조합이 없는 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그 회사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는 일하다가 다쳤잖아요. 노동자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 모든 지당한 것들이 사실은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내가 도대체 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인간이야, 난 정말 너무 구식인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작 제가 움직였던 모든 것들은 변화에 대한 욕구였더라고요. 세상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변화. 지금 이대로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라거나 더 많이 세련돼지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이 부유해지고 싶다라는 욕망만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같이 공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서
같이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지 하면서 움직였던 모든 것이 저는 변화를 위한 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87년, 저도 이때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1987년의 기억은 매캐한 화염병과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던지던 돌덩이 뭐 이런 것들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1987년을 넘어서 2016년, 2017년 촛불에서는 저도 함께 했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촛불 사회자라고 더 많이 이야기되는데, 당시 탄핵 촛불에서 공동 상황실장도 맡고 그리고 공동 대변인도 맡고 그리고 사회를 많이 보면서 좀 더 적극적인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 둘 30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은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이제 본인은 임기 중 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1987년에 그 시민항쟁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했었습니다. 정권조차 바꾸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후세대를 살았지만 이 1987년과 2017년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로 연결되어 있었다. 1987년에 비록 정권은 바꾸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는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살아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 힘이 2017년 촛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활동가로 살아가는 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주로 제가 있는 현장이 이렇습니다. 어딘가 철책을 잡거나 크레인 밑을 구르거나 아니면은 경찰에 물대포를 맞거나 네,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저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전문시군이라고. 네. 안 웃으시는군요. 예, 저는 블랙리스트였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네, 끊임없이 머리띠를 묶고 그리고 당장 지금 나중도 안 돼 지금 당장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움직였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987년에 그 이후에 많은 민주노조가 생겼고요. 최저임금이 제도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정권은 바꾸지 못했지만 그 힘으로 우리는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커다란 힘으로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이제 2017년의 이 변화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 뭐 지금 우리 모두 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정치인보다 도대체 그 광장에 섰던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면서 이 시대를 나머지 30년을 또 힘차게 굴러가는 역사를 만들 것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단 하나 이건 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건 아닌가? 퇴보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자, 촛불 광장에 있었던 몇 가지 변화의 노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굉장히 큰 시국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은 목소리는 그냥 부차적인 거로 간주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해일이 오고 있는데 무슨 조개를 잡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나 이번 광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광장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시민들이 동료 시민이고 그리고 부차적인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혐오 발언을 금지하자는 이러한 주장들 그리고 동물권 단체가 동물 혐오 없는 박근혜를 외치자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지난 대통령의 별명이 네, 닭, 쥐 뭐 많았습니다. 이럴 때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 혐오 없는 민주주의를 외칠 때 그 광장에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전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 획일하던 깃발들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광장에 함께 했습니다. 재밌죠? 장수풍뎅이를 연구하자 얼룩말을 연구했고요. 민주노총을 묘사한 민주묘총연합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고급시계 화물운송연합도 등장을 했죠.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 아무깃발 대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아무깃발 대잔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하기를 이릅니다. 이런 변화들이 광장에서는 불이한 권력을 끌어내리려는 외침 하나만 보였겠지만 아주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희 주최 측들도 그래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광장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평등과 연대를 위한 집회 시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안내문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포위하는 것은 과거의 진법처럼 하객진 지도를 만들어서 또는 대동하야지대 지도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 변화하지 말아야 될 가치들 또는 변하지 말아야 될 그 가치들을 지키려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치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단정 짓지 않는 것. 제가 방문했던 일본 스즈카의 에조원 공동체 마을 지도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공장을, 공동으로 농장을, 공동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공동으로 철학소를 두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물었죠. 방문해서 이 공동체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같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독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글쎄요. 농장에서 일하면은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일까요? 공장에서 일하면 글쎄요. 그건 왜 그랬냐면 봤더니 이들은 무언가를 단정 짓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맞는가? 끊임없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선생님은 왜 그렇게 질문했는지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실래요? 이런 질문들이 이 애지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운동을 하면서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무언가를 단정 짓고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만은 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들, 단정 짓지 않는 것, 그리고 들으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네팔에서 온 찬드라라는 분입니다. 1992년에 한국에 입국을 했죠. 92년에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93년에 집 앞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지갑을 놓고 간 거죠. 밥을 먹고 나서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식당 주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갑을 놓고 와서 조금 이따 갖다 드리면,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식당 주인은 이렇게 찬드라의 말을 들으면서 네팔 말이었으니까요. 미쳤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도 찬드라가 하는 말을 듣다가 이분은 병원에 가셔야겠구나 생각하고 정신병원 응급차를 부르죠. 정신병원에 끌려간 찬드라는 그 후로 6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6년 동안 찬드라 씨는 말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단 한 명도 저것이 네팔 말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가치들을 지켜내는 것이 저는 변화를 위한 중요한 단서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또한 늘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있는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그런데 이 작은 단체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법률 구조에서, 그리고 작은 인권 사업들 하나하나 하다가 지금은 시작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립해서 독립적인 인권운동 단체로 끊임없이 20년 동안 변화했고요. 25년 동안 변화했고, 그 20년 세월을 같이 있는 동안 저는 이 단체에 있으면서 함께 변화했습니다.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한 단체에 오래 있어? 저는 그 단체에서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그 변화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하지 않을 가치들을 이야기할 것인지 정확히 전달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이런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방울이 모여서 결국 바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작은 내 역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작은 한 방울이 되기 위해서 저도 지금부터 언제까지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